어떤 동화는 사실을 먹고 태어나기도 한다. 어릴 적 한 번쯤은 읽어본 적이 있는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있는 동화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는 1248년 독일의 하멜른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 동화인데요. 독일의 작은 도시 멋진 하멜른은 쥐가 많이 살아서 골치였었는데요. 사람들은 시장에게 쥐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넣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이렇게 골치를 앓던 중에 마침 어느 낯선 남자가 피리를 가지고 하멜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에 있는 쥐를 모두 없애줄 테니 금화 1000립을 요구합니다. 시장은 약속을 하고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서 모든 쥐를 없애지만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자를 도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남자는 피리를 불자 이번에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남자와 함께 떠났는데 다리가 불편한 한 남자아이만 떠나지 못하고 이후에 도시는 남자와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 그림 형제의 동화 설화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시 입구까지 따라갔던 그 길은 오늘날까지도 감옥 금지로로 되어 있어서 그 길은 악기를 연주하다가도 그 길에 도착하게 되면은 악기 연주를 멈춰야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행렬도 그 길에 이르러서는 그 연주를 멈춰야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당시 없어진 아이들은 쥐벤, 베르벤, 헝가리 동부 산악지대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세 시절에는 교회 성당의 미사 이외에 쓰이던 음악을 종교 지도자들이 몹시 이렇게 좀 혐오했다고 해요. 특히 칠연금, 피리, 하프 등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독일의 민족 종교에 쓰이던 그런 이교적인 간습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284년 6월 26일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시참 사회당의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6월 26일이 아니라 22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후 1284년 우리 시에서 태어난 130명의 아이들이 납치되어 사라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 코펜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인데요. 이 최초의 기록은 1300년경 하멜린의 교회인 스탠리스 글라스의 그림과 함께 글로 적혀져 있고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많은 기록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1660년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복원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렇고 그 원본은 어디에도 쥐의 이야기라든지 동화에서 보던 다리가 불편한 남자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 기록에도 쥐의 대량 발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 1559년에 되어서야 쥐 퇴치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 실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는데요. 무려 400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그날의 진실을 풀어내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유정설, 전쟁에 의한 군대 모집설, 수도원에 유괴했다, 지진으로 죽었다, 광신도에 납치됐다, 이런 수많은 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130명의 아이들이 모두 어린이였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만 실종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십자군. 근데 어린이 십자군은 이제 이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1212년 5월 프랑스 오를레앙의 그로아 지방 양치기 소녀 생드니의 국왕 그 필리방 앞에 나타나서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군에 참가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왕이 이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어 넘겼지만은 소녀는 이렇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막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윽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제 몇 명과 순례자도 좀 합세를 했다고 해요. 그 그룹은 마르세유까지 행진한 후에, 그리고 2명의 상인이 이끄는 그 운송선 배를 타고 그 이후로 이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는 소문으로는 그 상인들이 그 집단 사람들을 아프리카 해변에 그 노예로 팔았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또 같은 해인 독일에서는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쾰른에 사는 그 소년 니콜라우스가 알프스를 넘어서 쾰른에 사는
소년인 니콜라우스가 자기가 이제 모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십자군 원장을 외치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들은 두 개의 그룹 나누어 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8월에 제노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른들도 꽤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아이들이 염려돼서 따라온 부모님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었을 건데, 제노바까지 와가지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배를 탈. 그리고 또 니콜라우스가 그 말한 그 모세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국 그 이제 주교가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모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멜른하고 가까운 에르프르트 그 지역에서도 1237년에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십자군 운동은 종종 있었는데 1년에 여러 번 있던 그 연중 행사 같은 축제 때문에 사람이 좀 업돼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약간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원시 종교의 재래의식이라고 해서 고대 종교에서는 좀 인신공양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뭐 하늘이 놓였거나 신이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을 제물을 바쳐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 아포칼립스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가 점점 사람들의 지능이 발달하고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좀 아니다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동물을 대신 바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좀 비인간적이다 해가지고 토기를 빚어서 바치기도 하고, 이게 점차 바뀌다가 나중에 좀 이제 간소화됐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 해에는 1248년에는 너무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뭐 다른 간단한 뭐 동물이라든가 뭐 토기를 바쳤다가 그 해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혹시 어린이를 바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무시무시한 그런 원시 종교의 재래식을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제 무도병. 축제들이 대부분 의례로서 대열 행진이 있었는데, 축제는 게르만 민족의 오랜 생활에 밀접한 것으로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울분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해소하는 출구이자 그런 좀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런 장치였었는데, 또 이는 단순하게 행사뿐만 아니라 보통 행사는 장마당하고 같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그 장마당도 같이 열리고 이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축제들이 많이 열렸는데, 이런 축제 열기 속에서 이런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막 이렇게 좀 흥분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유럽 이민설. 당시 인구가 적었던 동유럽으로는 이제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걸쳐서 영주 기사단, 그 수도원 등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죠.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민 청부인이라는 그런 그 직책을 가진 분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원래 당시 약사들은 신분이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간 옷을 입을 수 없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게 되게 다양한 그 알록달록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직위가 높은 분이었고, 그게 식민 청부인이라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그 세종대왕님께서 조선시대 때 그 사군 육진을 개척한 이후에 그 새로운 땅에 사람 살게 하는 이런 사민 정책을 펼치기도 했잖아요. 아마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을 따르면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뭐 당시 워낙 그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마을 그 땅 건설을 위해서 떠났고, 여기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운동 일원의 프로모션에 그 동유럽으로 이민 모집을 위한 파견된 대리인이란 거죠. 근데 이 가설이 이제 지지를 받는 거는 우선 정황상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지는 데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은 이제 인구가 많은데, 장남만이 이게 유산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차남이나 다른 형제들은 좀 이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농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당시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인구가 적었던 트란실바니아, 오늘날의 루마니아 서부로 그 하멜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젊은 층의 이민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문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염병설인데요. 이건 이제 만화 마스터 키튼에 보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하멜른의 뒤로 상징되는 천연두가 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악기를 다룬 집시가 나타나서 그 인두법으로 이게 천연두 천거를 말았다. 근데 인두법이라는 게 이제 좀 살을 지지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천대받던 집시에게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이 집시는
천연들은 견뎠지만 이미 얼굴이 좀 이렇게 추하게 변한 아이들과 함께 가난과 희망이 없는 그런 그 마을을 떠나서 미래가 있는 곳을 떠나자 이렇게 아이들 꾀해가지고 130명의 아이들과 함께 떠났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보면은 수백 년간 그 서민들의 마음, 그 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오늘날 독일의 하멜른에 가면은 이 피 부는 사나이 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하게 큰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슬픈 이런 비극적 이야기가 뭐 오늘날의 관광 콘텐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5가지 설 중에서 소년 어린이 십자군설을 가장 이게 좀 지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역사적인 이게 사실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 십자군도 그 어린 십자군 이전에 그 성인 십자군도 그 최초의 1차 십자군 원정은 이거 정식으로 이제 인정하냐 마냐에 다른데 그냥 좀 빈자 피에른가 그 사람의 충동적인 그 가자 십자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거지 처음부터 기사단이 가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의외로 이렇게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게 됐던 것은 아닐까 싶고 또 나이가 어릴수록 더 쉽게 감정적으로 휘말리잖아요. 십자군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세 시대 유럽은 생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배고팠거든요. 아시아와 비교해서 뭐 가난한 지역이라고 해도 뭐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텐데요.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뭐 비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아예 없는 것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보면은 유럽 지역의 위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마고원, 그 만주 지역보다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개마고원 하면 어때요? 좀 뭔가 춥고 메마르고 좀 이렇게 황량한 그런 게 연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랬습니다. 근대 시대가 되어서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산업이 발달되었지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중세는 뭐 굉장히 처참했죠. 그러니까 중세 시절에 유럽 하면은 춥고 메마르고 좀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12세기에 그나마 제일 잘 사는 프랑스만 하더라도 백성 4명 중에 1명꼴로 좀 이렇게 굶어 죽었다고 해요. 아니 프랑스가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더 힘들었겠죠. 한마디로 다들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굶주린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은 좀 사람들이 좀 판단력이라든지 좀 이렇게 생각 사고방식이 좀 남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선동되기가 좀 이렇게 쉬운 면이 있는데 십자군이라든지 뭐 축제 무도병이라든지 아니면 동부 개척단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